1994년 봄 대구 우방랜드.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한 가족의 행복은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사이 5살 민호는 사람들 틈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가족은 무너졌고 8살 형 준호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TV에서 민호를 닮은 한 남자가 나타났고 형제는 극적으로 재회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감동적인 재회의 뒤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놀이공원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날 너를 노렸던 사람, 그게 아빠였어.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1994년 봄 대구 우방랜드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세모자는 손을 꼭 잡고 회전목마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정미숙은 35살,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면서도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8살, 작은아들 민호는 5살이었죠. 준호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놀이기구들을 가리키며 신이 나 있었어요. 동생은 형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며 저 멀리 보이는 기차 놀이기구를 가리켰습니다. 미숙은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요즘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빚쟁이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지만 오늘만큼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형이 줄 서줄게. 민호야 기다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의 손을 더 꼭 잡았죠. 그때 미숙은 아이스크림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시원한 걸 사주고 싶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올게. 여기서 동생이랑 꼭 잡고 있어. 알았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미숙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인파 속에서 누군가가 민호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준호는 순간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민호는 사람들 틈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형아, 형아. 민호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고 준호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동생을 향해 달려갔어요. 하지만 놀이공원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8살 아이의 눈높이에서는 동생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를 찾아 뛰기 시작했죠. 미숙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돌아왔을 때 준호는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엄마, 민호가 없어졌어요. 미숙의 손에서 아이스크림이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호야, 민호야. 미숙은 놀이공원 곳곳을 뛰어다니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미숙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민호만 보고 싶었습니다. 곧 놀이공원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5살 남자아이 민호를 찾습니다. 흰색 티셔츠에 파란색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미숙은 안내센터로 달려갔고 직원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고 확성기에서 민호의 이름이 울려 퍼졌어요. 준호는 엄마의 치마를 붙잡고 계속 울고 있었고 미숙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놀이공원 곳곳을 뒤졌지만 민호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숙은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숙과 준호는 민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준호는 자꾸만 자신이 동생의 손을 놓친 순간이 떠올랐어요. 내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동생을 지켜야 했는데, 8살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남편에게 매달리며 민호를 찾아달라고 울부짖었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면서 준호를 한번 쳐다보았지만 준호는 아빠를 외면했어요. 그렇게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숙은 하루하루 민호를 찾아 헤맸어요. 경찰서에 찾아가고 실종아동센터에 전단지를 붙이고 방송국에도 제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준호는 학교에서도 말을 하지 않았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동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형아, 형아. 준호는 이불 속에서 울면서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형이 미안해. 시간이 흘러도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숙은 점점 야위어갔고 준호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1994년의 봄은 슬픔으로 끝이 났고 그 봄날의 약속은 영원히 지켜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04년 대구 시내의 낡은 골목길에는 작은 수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도 낡았고 가게 안은 어두컴컴했어요. 그곳에서 21살 청년이 재봉틀 앞에 앉아 묵묵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박진숙 하지만 그의 본명은 박준호였어요. 10년 전 동생을 잃은 그날 이후 준호는 이름을 바꾸고 살아왔습니다. 본명을 부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과거를 지우고 싶었기 때문이죠. 진수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어머니 미숙은 10년 동안 민호를 찾아 헤매느라 건강을 잃었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진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수선집 일뿐만 아니라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작업도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진수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자신이 져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을 지키지 못한 죗값이라고요. 미숙은 여전히 민호를 잊지 못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민호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민호의 방은 10년 전 그대로였어요. 미숙은 가끔 민호의 옷을 꺼내 안고 울었습니다. 진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마찬가지로 민호를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고 동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가 수선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숙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서는 사회 고발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실종자 찾기 코너였죠. 진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미숙은 매주 이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시청했습니다. 혹시라도 민호에 대한 소식이 나올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화면에서 익숙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1994년 대구 우방랜드에서 실종된 아동을 찾습니다. 당시 5살 남자아이 박민호. 진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미숙은 텔레비전에 바짝 다가가며 손을 떨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한 남자가 등장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남자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도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 기억이 희미하지만
제 본명이 박민호일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수는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어요. 미숙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민호 맞지?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은 어린 민호와는 많이 달랐지만 눈매와 미소는 분명히 닮아 있었어요.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반가움과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진수와 미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숙은 계속 울고 있었고 진수는 멍하니 꺼진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호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민호가 자신을 기억할까?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진수는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박민호의 형이라고 말했어요. 방송국 측에서는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숙은 진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민호를 찾았어. 우리 민호를 찾았단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도현 측에서 만남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이었죠. 진수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미숙은 내내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만의 재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진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송국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이도현이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도현은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순간 주춤했어요. 자신의 낡은 옷차림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미숙이 먼저 다가가 도연을 불렀어요. 민호야. 도연은 고개를 들어 미숙과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어요. 반갑지만 낯선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진수는 도연 앞에 섰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은 두 형제 사이를 너무 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도연입니다. 그 순간 진수는 깨달았어요. 재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거라는 것을요. 카페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도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도연은 자연스럽게 손을 거두었어요.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도연은 정중하게 말했어요. 방송을 보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과거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미숙의 얼굴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졌어요.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신은 1994년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발견되었고 곧바로 부유한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했습니다. 양부모는 사업가였고 도연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으며 자랐어요. 외국 유학도 다녀왔고 지금은 양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연의 말투는 세련되었고 태도는 침착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야,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니? 엄마 얼굴도, 형 얼굴도.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5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양부모님께서도 제 과거를 찾으려 노력하셨지만 결국 찾지 못하셨어요. 진수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너 민호 맞잖아. 우리 동생이라고. 도연은 진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그 말에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숙이 서둘러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10년 전 민호의 사진이었습니다. 봐, 이게 내 어릴 적 사진이야. 도연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지만 표정에 변화가 없었어요. 닮긴 했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도연의 말은 지극히 이성적이었지만 미숙과 진수에게는 너무나 차갑게 들렸어요.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도연은 박민호가 맞았어요. 미숙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민호를 찾았지만 민호는 이미 도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검사 결과 나왔어. 너 우리 동생 맞아. 도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과거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진수는 도연을 만나기 위해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도연의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죠. 진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주눅이 들었어요. 넓은 거실, 고급 가구, 벽에 걸린 그림들. 자신이 살던 세계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도연은 진수를 거실로 안내했고 곧 양부모가 나타났어요. 양아버지는 50대 중반의 신사였고 양어머니는 우아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양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박진수 씨죠? 도연이에 대해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양어머니는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봤어요. 도연이가 당신의 동생이 맞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는 도연이를 10년 동안 키웠습니다. 도연이는 우리 아들이에요. 그 말에는 선을 긋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진수는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니 도연아. 엄마가 너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셔. 우리 다시 가족이 되면 안 될까? 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양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박씨, 우리 도연이는 지금 행복합니다. 과거를 들춰내는 것이 과연 도연이를 위한 일일까요? 진수는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도연이는 우리 가족입니다. 혈육이에요. 양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혈육이라고 해서 모두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10년 동안 어디 계셨죠? 도연이가 우리 품에서 자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양부모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민호를 잃었고 도연의 양부모는 그를 키워냈어요. 진수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형, 저는 지금 제 삶이 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진수는 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우리가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것도? 내가 내 손을 잡았던 것도?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양아버지가 진수를 배웅하며 말했어요. 박씨, 도연이를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도연이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수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진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호를 찾았지만 민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진수가 보여준 어린 시절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희미한 목소리, 따뜻한 손길, 회전목마 소리. 도연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도연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린 자신을 붙잡으려는 손, 울부짖는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누군가의 외침. 형아, 형아. 도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무언가가 기억 속에서 깨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삶이 편안했고 과거는 혼란스러웠으니까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도연이야. 박민호가 아니라. 도연은 며칠 동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어요. 놀이공원, 회전목마,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낮에는 괜찮았지만 밤만 되면 과거의 파편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양부모는 도연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도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연은 회사에 가지 않았어요. 양아버지에게 몸이 좀 안 좋다고 말하고 차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대구였어요. 자신도 모르게 핸들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왜 가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에 이끌리듯 대구로 향하고 있었어요. 대구에 도착한 도연은 진수가 일하는 수선집을 찾았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간판, 퇴색한 건물들. 도연은 차에서 내려 수선집 앞에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진수가 보였습니다. 재봉틀 앞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었죠. 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진수를 바라보았어요. 진수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깨끗한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너무나 다른 삶이었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진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표정하게 돌아섰어요. 뭐하러 왔어?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왜 왔는지 정확히 몰랐으니까요. 진수는 다시 재봉틀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어요. 깔 데 없으면 그냥 돌아가.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 나는 그냥. 진수가 말을 끊었어요. 형이라고 부르지 마. 넌 이도연이잖아. 그 말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진수는 바늘에 실을 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좋은 데서 자란 건 다행이야. 하지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넌 내 삶을 살고 우린 우리 삶을 살면 돼. 도연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형, 나도 모르겠어. 근데 자꾸 꿈을 꾸는 거야. 진수는 손을 멈추고 도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수선집으로 들어왔어요. 진수야, 내 어머니 병원에 계신다며?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도연을 보고 놀란 듯 물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니?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아주머니는 금방 알아챘습니다. 혹시 민호니?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고, 민호야. 살아있었구나. 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데. 아주머니가 떠난 후 도연이 물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신 거야? 진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간암이야. 말기래. 도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남으셨는데?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어야 몇 달.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병원은 어디야? 진수는 주소를 적어주며 말했습니다. 가봐야 소용없어. 어머니는 널 알아보지도 못하실 거야. 도연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3층 병동 304호실. 도연은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미숙이 누워 있었어요. 야윈 얼굴, 창백한 피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미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민호예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야, 우리 민호.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도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늦게 와서 미안해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미숙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도연은 귀를 기울였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너를 잃은 그날. 사실은 미숙은 숨을 몰아쉬며 계속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너를 노렸어.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숙은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빚을 많이 졌어. 그래서 널. 미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미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고 의사들이 몰려왔습니다. 도연은 병실 밖으로 밀려났어요. 복도에서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진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복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진수는 도연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의식을 잃으셨어. 그런데 형. 진수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아버지가 날 노렸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최근에 알았어. 진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당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연이 대신 말했습니다. 나를 팔려고 했던 거야?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을 낳은 아버지가 자신을 팔려 했다니. 그렇다면 자신의 지난 10년은 무엇이었을까? 진수는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미안해, 민호야. 내가 널 지켜야 했는데. 도연은 진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도 몰랐잖아. 형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는.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그날 밤 두 형제는 병원 복도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미숙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누구인가? 박민호인가? 이도연인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진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의 마음속에는 같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증오와 배신감, 그리고 복수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진수는 오래된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관해둔 과거의 기록들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과 경찰 조서 사본이 나왔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펼쳤어요. 1994년 실종 사건 당시의 기록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진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아버지 박동철은
당시 2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고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손을 벌렸어요. 실종 사건 일주일 전 아버지는 수상한 사람들과 만났다는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당일 아버지는 놀이공원 근처에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아버지는 풀려났고 얼마 후 집을 떠났습니다. 진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감싸쥐었어요. 그때 도연이 수선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형, 뭐 보고 있어? 진수는 서류를 도연에게 건넸어요. 도연은 서류를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 아버지가 널 노렸다고. 이게 그 증거야.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나는 팔려갈 뻔했던 거야?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연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식을 돈에 팔려고 하다니. 진수는 도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진정해, 민호야. 하지만 도연은 진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 형은 진정이 돼? 나를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서. 그 말에 진수는 얼어붙었어요. 도연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은 그때 뭐 했어? 왜 내 손을 놓쳤어? 왜 날 막지 못했어?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도연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형만 제대로 지켰어도, 형만 정신 차렸어도 나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야. 진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나도 어렸어. 나도 몰랐어.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 알아. 형 잘못이 아닌 거. 근데 누굴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버지는 어디 있어?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찾아야 해. 그 사람을 찾아서 물어봐야 해. 진수는 사설탐정에게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어요. 박동철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부산의 한쪽 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진수와 도연은 즉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희미한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두 사람은 허름한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 낡은 문 앞에 섰습니다. 진수가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서 있었어요.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박동철이었어요. 동철은 두 아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준호, 그리고 민호? 도연은 아버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아버지. 동철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진수가 방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알잖아요. 동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꺼내 동철 앞에 던졌어요. 이게 뭐죠? 동철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수가 차갑게 물었어요. 아버지,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그날 민호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어요? 동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자식을 팔아넘기려 한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동철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빚쟁이들이 날 죽이려고 했어.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까지 해칠 거라고 협박했어. 그래서 한 명만이라도.
도연이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한 명만이라도 뭐죠? 나를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다는 거죠? 동철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진수가 물었어요. 그럼 민호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데려간 거예요? 동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한테 민호를 넘기기로 했어. 근데 그날 일이 꼬였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결국 그 사람들이 민호를 데려갔고 나는 돈도 못 받았어. 도연은 아버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리고 그 후엔요?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동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쳤어. 무서워서. 죄책감에. 그리고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 진수는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때문에 평생 고통받다가 돌아가셨어요. 동철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숙이가 죽었단 말이냐? 도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라도 후회하시는 거예요? 동철은 두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잘못했다. 하지만 나도 인간이었어. 살고 싶었어.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간이라고요? 자식을 팔아넘기려 한 사람이 무슨 인간이에요. 도연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아버지,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제 경찰에 가서 자수하세요. 동철은 패닉 상태가 되어 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진수와 도연이 뒤따라 나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동철은 비를 맞으며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두 형제도 뒤를 쫓았어요. 동철은 절벽 끝 공터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위험한 곳이었어요. 동철은 절벽 끝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수와 도연이 다가왔어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동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는 살 자격이 없어. 진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위험해요. 동철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 순간 발을 헛디뎠고 동철의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진수와 도연은 절벽 끝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빗속에서 두 형제는 무릎을 꿇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려왔어요.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바닥을 주먹으로 쳤어요. 왜 이렇게 된 거야?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형제의 마음속에는 공허함만 남았어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진수와 도연은 경찰서에서 밤새 조사를 받았어요. 사고사로 결론이 났지만 두 형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동철의 시신은 바다에서 발견되었고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어요. 조문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수와 도연만이 영정 앞에 섰어요. 도연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증오했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도망쳤고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한 채 떠나버렸습니다. 진수는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끝났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형.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장례를 마치고 대구로 돌아온 후 도연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진 것이었어요. 진수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도연을 돌봤습니다. 도연은 병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도연을 지켜보았어요. 어느 날 밤 도연은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꿈속에서 어린 자신이 놀이공원에 서 있었고 누군가 손을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였어요. 도연은 울면서 저항했고 형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형아, 형아. 그리고 그 뒤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도연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어요. 진수가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도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진수를 붙잡았어요. 형, 형, 나 기억났어. 조금씩 기억나고 있어. 진수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형이 내 손을 잡고 있었어. 근데 누군가 나를 끌고 갔어. 형이 나를 잡으려고 했는데 내가 형 손을 놓쳤어.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놓친 거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한 거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형. 형은 나를 지키려고 했어. 나도 이제 기억나. 형이 울면서 나를 불렀던 거. 두 형제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죄책감과 그리움이 터져 나왔어요. 며칠 후 도연의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던 도연이 진수에게 말했어요. 형, 나 결심했어. 진수는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실종아동 가족들을. 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도연은 퇴원 후 양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던 것이 미안했어요. 양어머니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아, 괜찮니? 어디 있니? 도연은 대구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양부모는 충격을 받았지만 도연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어요. 양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진수와 도연은 실종아동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장은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도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방송과 언론을 통해 실종아동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진수도 도연을 적극 도왔습니다. 몇 주 후 도연의 이야기가 다시 방송되었어요. 이번에는 재회 이후의 과정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실종아동센터로 연락이 쏟아졌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들이 용기를 얻었고 포기했던 수색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도연은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어느 날 저녁 진수와 도연은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벌초를 하고 꽃을 올렸어요. 진수가 먼저 절을 올리고 도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괜찮아요. 형이랑 화해했어요. 도연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바라셨던 거 이제 이뤘어요. 우리 다시 가족이 됐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두 형제는 산소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진수가 도전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형과 함께 실종아동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 양부모님께서 도와주신대.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함께 할게. 도연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형, 나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 진수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름을 되찾고 싶어? 박민호로. 진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양부모님은 괜찮으시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부모님도 이해해 주셨어. 나는 이도연이기도 하지만 박민호이기도 하니까. 진수는 도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민호야. 우리 가족의 이름을 되찾자. 도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형, 고마워. 그동안 나를 기다려줘서. 진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두 형제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형,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진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형 말이 맞아.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희망찬 내일을 꿈꾸면서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진수와 도연은 박민호 희망재단을 설립했어요. 실종아동 가족들을 돕고 수색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도연의 양부모가 재정적으로 도와주었고 진수는 현장에서 가족들을 상담했어요. 재단은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동철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전화를 받고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경찰은 동철이 절벽에서 떨어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위에 걸려 큰 부상을 입었고 어부들에게 구조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되어 경찰에 자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도연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서 우리를 부르대. 아버지가 만나고 싶어 한대. 도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가자. 마지막으로 제대로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 진수도 동의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두 형제는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동철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더욱 야위어 있었습니다. 동철은 두 아들을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야, 민호야. 진수와 도연은 무표정하게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비겁한 인간이었어.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났어. 이것도 버린 것 같아. 진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우린 10년을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동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도연이 물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동철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어. 그들이 제안을 했어. 아이 하나를 넘기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나는 정신이 나가 있었어. 그래서 동의했지.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동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놀이공원에서 그 사람들과 만나기로 했어. 미숙이는 모르고 있었지. 나는 몰래 그들에게 신호를 보냈어. 민호를 데려가라고. 근데 준호가 민호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 그래서 미숙이를 유인했어. 아이스크림 사러 가게 했지.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동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숙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사람들이 민호를 데려갔어. 난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어. 준호가 울면서 민호를 찾는 것도 봤어. 근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겁이 났어. 도연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겁이 났다고요? 자식이 끌려가는 걸 보고도 겁이 나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동철은 얼굴을 감싸주며 울었어요. 나도 알아.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어. 인간도 아니야. 하지만 그때는 살고 싶었어. 비겁하게라도 살고 싶었어. 진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무너졌어요. 어머니는 평생 동생을 찾다가 돌아가셨고 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민호는 10년 동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고요. 동철은 바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내 죄야. 내가 벌을 받아야 해. 경찰에 다 자백했어. 나는 감옥에 갈 거야. 도연이 물었어요. 그럼 그 사채업자들은요? 동철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들도 경찰이 추적하고 있어. 내가 진술했으니까 곧 잡힐 거야.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아요. 동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도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을 사셨고 저는 제 인생을 살겠어요.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지며 살지 않을 거예요. 동철은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비록 내 덕분은 아니지만.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도연도 일어섰어요. 동철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다시는 못 만나겠지? 진수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마도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옥에서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사세요. 경찰서를 나온 두 형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후회되지 않니?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형. 이게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해. 진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넌 정말 강하게 자랐어. 며칠 후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진수와 도연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동철은 모든 죄를 인정했고 판사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진수와 도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동철이 호송되기 전 잠시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수와 도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법정을 나온 두 형제는 햇살 아래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형,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겠어. 도연은 진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 고마워.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진수도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민호야. 다시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법원 앞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진수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점심 뭐 먹을래?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형이 먹고 싶은 거 먹자. 진수도 웃었습니다. 그럼 짜장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형. 두 형제는 나란히 걸어가며 밝은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014년 봄 대구 우방랜드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장했습니다. 20년 전 그 자리에 새로운 놀이공원이 들어선 것이었어요. 진수와 민호는 개장 첫날 그곳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입구에 서서 공원을 바라보았어요. 20년 만에 다시 찾은 곳이었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요. 형, 떨려. 진수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두 형제는 천천히 공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예전의 회전목마 자리에는
새로운 놀이기구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비슷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솜사탕 냄새, 경쾌한 음악. 민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형, 여기서 내가 형 손을 잡고 있었던 거지?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바로 여기였어. 민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형의 따뜻한 손, 엄마의 미소, 그리고 그날의 행복했던 순간들. 민호는 눈을 감고 그때를 떠올렸어요. 이제는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진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민호는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어요. 응, 형.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공원 한쪽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진수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오늘 아침에 직접 만든 김밥이었습니다.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형이 이걸 만들었어? 진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레시피대로 만들어 봤어. 맛있을지 모르겠네. 민호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어, 형. 진수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형제는 김밥을 먹으며 지난 10년을 돌아보았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지?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하지만 이제 다 지나갔어.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편안하시겠지? 진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재단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갔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형, 지난주에 또 한 가족이 상봉했대. 10년 만에 딸을 찾았대. 진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 우리 재단이 조금씩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민호도 웃었어요. 응, 형.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야. 진수가 민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호야, 양부모님은 요즘 어떠시대?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사진에는 민호와 양부모, 그리고 진수까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잘 지내셔. 요즘은 형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신대. 다음 주에 같이 식사하자고 하셨어. 진수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시네.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 나는 정말 운이 좋았어. 양부모님을 만났고, 형도 다시 만났고, 이제는 두 가족이 다 있는 거잖아. 진수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민호야. 넌 강한 아이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형. 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 형이 날 포기하지 않았잖아.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웃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진수를 돌아보았어요. 형, 저기 회전목마 타러 갈까? 진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민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응, 20년 전에 못 탔잖아. 이제 타자. 두 형제는 회전목마 앞으로 갔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나란히 말에 올라탔어요.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회전목마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크게 웃으며 소리쳤어요. 형, 신난다. 진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호야. 두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전목마가 멈추고 두 사람은 내려왔어요. 민호는 아직도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형, 재미있었어. 진수도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정말 재미있었어. 민호는 진수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 우리 이제 자주 이런 거 하자.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형제는 공원 출구로 향했어요. 민호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형, 여기 또 오자. 진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나섰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두 사람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길을 걸으며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 고마워. 평생 날 찾아줘서. 진수는 민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민호야. 다시 돌아와줘서.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는 것을, 이제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진수와 민호는 나란히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재단의 계획, 앞으로의 꿈, 함께하고 싶은 일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봄날은 다시 돌아올 수 없었지만 새로운 봄은 지금 여기에 있었어요. 민호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진수를 껴안았습니다. 형, 사랑해. 진수도 민호를 꼭 껴안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사랑해, 민호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형제였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와 민호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두 형제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놓지 않을 것입니다. 봄은 다시 찾아왔고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